영끌족이 탄생했던 배경에 저는 언론의 역할이 좀 컸다고 하거든요. 네네. 부동산 시장 작년, 재작년 보게 되면은 통계치에서 나왔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간 게 이제 30대가 거의 주력이고 예. 20대도 되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패닉 바잉. 그러니까 너 지금 아니면 부동산 구매 못해. 이런 예. 식으로 언론의 부추김이 있어서 판단력이 그렇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2030 세대가 시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영끌족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작년, 재작년에는 매일 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그냥 경제뉴스 기사 그냥 첫 마디가 뭐 이번 주 주간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런 것부터 계속 나오고 어디가 뭐 규제 지역이 어떻게 됐고 뭐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고 진짜 부동산과 이런 기사들을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 진짜 패닉에 빠져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김포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마저도 갑자기 규제가 집값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급격하게 뛰는 바람에 규제가 들어갔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이제 난 서울에서는 이제 내가 살 수 없는 집 가격이 돼버렸네. 어떻게 내가 평생 동안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비싸지냐 집이. 맞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가 눈을 돌려보니까 살짝 비규제였던 그때 당시에는 비규제였던 김포나 이쪽이 전세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 한 30평 우리가 85제곱미터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뭐 4억대도 있었고 맞아요. 새로 지은 것들은 그래도 뭐 6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산 있었거든요. 밑에 있는 곳은 3억대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서울에서 전세 살 돈으로 저기 가면 집을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몰려간 소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상태로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움직인 수요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집을 먼저 산 사람들이 난 4억에 샀는데 지금 집값 보니까 6억 됐네. 그런데 그렇게 집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식에 투자했는데 뭐 얼마가 됐다. 코인에 투자했는데 뭐 대박이 났다. 이런 기사들도 워낙 많이 보이다 보니까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들도 생겼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자꾸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 그런 공포감과 뭐 박탈감 이런 것들도 2030 영끌을 굉장히 많이 부추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고 네. 한다면 영끌족들의 문제가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나오진 않았을 텐데 뭐 저번 저희 시간에 다룰 때 뭐 도덕적 해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소장님의 의견도 들었던 그 주제죠. 금리 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된다면 네. 이게 영끌족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변동으로 받았으면은 사이즈가 그게 아마 제일 클 테니까 그죠. 영끌을 하더라도 신용대출을 풀로 받고 주택담보대출 요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비중이 클 건데 과연 작년, 재작년 영끌을 했었다라는 그 시점에 그렇게 금리가 낮았을 때 변동을 받았을 것이냐.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부분 2030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주택가격이 비싸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디딤돌이나 아마 보금자리론 대출이 될 정도의 집을 샀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면 적격 대출을 받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아니면은 2030의 그거 전 못 받았는데 하면 그거보다 비싼 집을 샀거나 소득이 넘쳤을 텐데 그럴 거면 부자인데? 이런 거고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2030은 그렇지 않은 그러면 아마 많은 비중은 고정금리 대출에 들어갔을 거고 그 위에 신용대출이나 뭐 P2P나 이런 것들을 끌었었을 때 변동금리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분들에게 충격이 얼마나 갈 것이냐. 어차피 P2P 대출은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더구나. 시작부터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내 돈을 이 사람한테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P2P 계약이 맺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엔 사실은 고정이에요. 그때 처음에 계약서 쓰고 했을 그렇죠. 뭐 1년 정도 남짓 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도 상관은 없고 그 끝났을 때 이제 새롭게 대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그것도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네, 많이 나오진 않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충격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영끌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은 변동금리 대출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제 집값 떨어졌으니까
3% 떨어졌네요. 지금 대출 받은 것 중에 3%는 갚으세요. 갚으세요. 이러지도 않고요. 그렇진 않을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열의 아홉은 불안감 조성. 2030 잠 못 드는 영끌족 어떠나? 저는 주변에서 잠 못 드는 영끌족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야 김현우 네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부는 아니잖아.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유튜브지만 거기에서 상담을 계속 꾸준하게 받아요. 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에서 매주 이제 상담을 받아가 진행을 하는데 그 상담에 올라오는 것 중에 저 지금 영끌해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금리 올라가서 고민입니다라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나는 근데 지금 당장에 신용대출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대출부터 많이 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이제 판단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물론 주택을 처분하고 싶다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주택을 삼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고민이 커지실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생활비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걱정이신 분들은 사실상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는 것들도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 답이 없는 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선택은 그들이 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가? 해줘야 이 부분에 되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안 해주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갚는 거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줄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손해잖아요. 그런데 빌렸는데 못 갚는 사람들을 구제해주자. 자 이제 빚 탕감 땅땅땅 해주는 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해줘서는 안 되는 거기는 한데 지금 말씀드린 딱 그 극단적인 상황은 막고자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100명 중에 9명이 악용을 하더라도 한 명에 대한 걸 살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 많이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뭐 코인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일가족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의 목숨이 삶이 먼저지 사실은 뭐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좋은 영향이 있다면 그거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없었던 게 생긴 건 아닙니다. 이런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있고 거기에서 살짝 기준만 완화되거나 대상이 조금 넓어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코인에 투자한 거 빚 모두 탕감해 준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건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 법원이나 이런 데서 뭐. 그렇죠. 판사님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야 그러면 이제 빚 다 탕감해줘? 오늘 가가지고 신용대출 풀로 땡겨다가 는 코인에 집어넣고 실패하면 말지 해가지고 갔다 개인회생 법원에 신청해봐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 길게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빚이 어떻게 늘어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도 꾸준히 다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상하게 빚이 급증해가지고 이걸 탕감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담보가 있다. 난 빚 왕창 져가지고 집 사놓고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담보가 있는 빚 같은 경우에는 또 채무 탕감도 안 해주고요. 들여다보면 악용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이걸 악용한다고 하더라도 페널티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하는 그 3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고 맞습니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이라고 하면 정보는 삭제를 해줄지언정 요 3년 동안 연체된 게 있잖아요. 원래는 갚아야 될 빚을 회생을 신청하는 동안에 못 갚은 그 연체 이력도 있거든요. 그럼 연체 이력은 사라지지만 연체로 인해서 떨어진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일부 조금은 잘 갚으면 올라가긴 하나 이걸 다시 올리려면 회생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용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에게 주어지는 페널티가 알아보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악용을 할래 알른이 죽지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보다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